평생을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청춘이라 부르는 그 빛나는 시절에 저는 공사판에서 시멘트 가루를 마셨고, 남들 연애하며 데이트할 때 저는 식당 구석에서 남은 잔반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제게 돈은 유일한 가족이자 저를 지켜줄 단 하나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살아온 끝에 드디어 제 인생에도 변뜰 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고물상으로 시작해 재개발 바람을 타고 운 좋게 사업을 키운 저는 강남 요지의 1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할 만큼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니 주변에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만 꼬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떻게든 제 주머니를 털어먹으려는 사기꾼들 뿐이었죠. 그러던 중 나타난 여자가 바로 지금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온 제게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초라했던 과거를 듣고 함께 눈물 흘려주던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그녀가 저 같은 투박한 남자를 사랑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그들이 그저 제 행복을 질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녀는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필요 없다며 그저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저는 제 명의로 된 15억 아파트에 그녀를 공동 명의로 올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보여준 수줍은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었는지 당시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합치기로 한 날 그녀의 짐을 싣고 온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때 거칠게 차 문을 닫고 내린 용달 기사 아저씨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기도 전 아내가 잠시 관리사무소에 간 사이 기사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소매를 붙잡고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땀에 젖은 손으로 낡은 USB 하나를 제 손바닥에 꾹 눌러주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아저씨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내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 안에 당신이 알아야 할 지옥이 들어 있습니다. 아저씨는 마치 쫓기듯 차를 몰고 사라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트북에 파일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천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용달 기사 아저씨가 떠난 자리에는 매연 냄새보다 지독한 배신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아저씨가 건네준 그 낡은 USB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삿짐 센터 인부들이 사모님, 이 박스는 어디다 둘까요?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 수진이는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로 그건 안방 화장대 옆에 놔주세요. 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웠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제 고막을 찢는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자 여러 개의 녹음본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한 순간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와 어떤 낯선 남자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이재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그 노인네 길바닥으로 나앉게 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수줍고 단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비릿한 웃음이 섞인 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야, 그래도 그 아저씨가 너한테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며 낄낄거렸고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공? 웃기지 마. 그 무식한 고물상 냄새 나는 손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토가 나올 것 같아. 15억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끝냈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밤과 정성, 그리고 그녀의 가난한 집안 형편을 걱정하며 몰래 건넸던 수천만 원의 생활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편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도축용 소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녹취록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연남과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용달 기사 아저씨의 정체였습니다. 녹취록 중간에 아저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저씨는 수진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녀의 집안 사정을 잘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저씨에게 이삿짐을 맡기며 입단속을 시켰지만 평소 제 고물상에 자주 들르며 제 성실함을 좋게 봤던 아저씨가 차마 저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녹음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여보, 문 왜 잠갔어? 이삿짐 거의 다 들어왔는데 같이 확인 안 해? 하는 수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가 문을 열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겠지만 지금은 그 문을 열면 제 손에 들린 노트북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칠 것만 같아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일단 파일을 숨기고 표정 관리를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보이는 수진이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어디에도 방금 들었던 추악한 독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왜 그래? 어디 몸 안 좋아? 얼굴이 흑빛이야. 라며 걱정스러운 듯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짐 다 들어왔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휘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둘만의 궁전이 완성됐어. 여보, 약속한 대로 내일 구청 가서 명예 변경 신청부터 할 거지?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 25억짜리 아파트라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면 나는 너를 그 밑에 있는 끓는 기름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터뜨리는 건 하책이었습니다. 그녀 뒤에 있는 내연남,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더 큰 비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 소원인데 해줘야지. 근데 수진아, 아까 용딸 아저씨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뭐 하나 주고 갔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제 말에 수진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서린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놓은 덫에 제 발을 끼워 넣는 척하며 그녀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갈 완벽한 판을 짜야 했습니다. 제 질문에 수진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용달, 아저씨가 뭘 줬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뺐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USB가 아닌 아까 바닥에서 주운 이삿짐 박스용 테이프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짐 옮기다 흘렸더라고. 별거 아니야. 제가 툭 던지듯 말하자 수진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난 또 뭐라고. 여보, 농담 좀 하지 마. 나 진짜 놀랐단 말이야.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제 가슴팍을 가볍게 쳤지만 이미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샤워하는 사이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로챘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었지만 낮에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거울 너머로 봐두었기에 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우리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용은 녹취록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놈에게 제 아파트 내부 사진을 찍어 보내며 곧 우리 신혼집이 될 곳이라며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죽기라도 바라는 듯 저 노인네 혈압약에 뭐라도 타야 하나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내연남의 정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마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진이가 제게 어렵게 사는 사촌 남동생이라며 소개했던 그래서 제가 제 사업장 한 구석에 일자리까지 마련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던 민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치밀했습니다. 자기 정부를 사촌 동생으로 둔갑시켜 제 곁에 심어두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제 재산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밖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그 둘은 호텔을 드나들고 비싼 명품을 휘감으며 저를 늙은 호구라고 비웃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지만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지금 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들이 가로챈 제 돈과 25억짜리 아파트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법은 때로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고생을 하며 배워왔습니다. 저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파멸시키려면 확실한 물증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구청 가기로 한 거 말이야. 생각해보니 명예 변경만 하기엔 좀 아쉬워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상가 하나 사줄까 하는데 어때? 제 제안에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상가? 정말? 여보,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녀는 제 목등을 감싸 안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 역겨운 살 냄새를 견디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는 법입니다. 그녀가 더 큰 미끼를 물기 위해 입을 벌릴수록 제가 준비한 덫은 그녀의 목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상가 계약을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직접 작성해야 할 위임장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그녀가 그동안 제 사업장에서 빼돌린 공급 내역과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교묘한 문구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15억 아파트에 이어 상가까지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서명란에 정성껏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 고마워. 행복해하는 그녀를 보며 저도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꿈꾸던 그 화려한 인생, 내가 확실하게 마침표 찍어줄게. 그녀는 제 말의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마침표는 그녀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보내게 될 감옥의 창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몰래 흥신소를 운영하는 옛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민석이 오늘 밤 어디서 만날지, 그들이 제 돈으로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지 낱낱이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사냥터의 그물이 다 짜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저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잔뜩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 제 휴대폰으로 지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청담동의 한 호텔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15억짜리 신혼집이 피눈물로 얼룩진 지옥이 될지 아니면 저들을 단죄하는 심판의 장이 될지 이제 곧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가자, 수진아. 내가 원하던 그 진짜 신혼밤을 내가 직접 구경시켜주마.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호수 1204호.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은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일정하고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안의 복수심을 더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1204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웃음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나와 제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자기야, 진짜 그 노인네 표정 봤어야 해. 지 이름으로 된 집을 나한테 넘겨주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더라니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리는 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 바로 제가 사촌 동생이라 믿고 일자리까지 내주었던 민석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칙칙한 영감탱이랑 한 침대에서 잠을 자냐? 난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데. 민석의 말에 수진이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참, 내가 미쳤어? 적당히 핑계대고 각방 쓴 지 오래야. 이제 도장만 찍으면 그 아파트는 내 거니까 우리 그 집 팔아서 캐나다로 뜨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녹취록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듣는 그들의 목소리는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지인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문을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침대 위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의 눈과 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들고 있던 유리잔이 카펫 위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문장이 채 완성되기도 전 저는 말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옷가지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놈이 내 사업장에서 빼돌린 3억 원어치 자재 횡령건 지금 당장 경찰서로 넘길 거니까.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모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장부에 구멍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수진이의 체면을 생각해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등에 칼을 꽂을 독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수진이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제 무릎 아래로 기어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이거 진짜 아니야. 민석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나 좀 살려줘.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노인네, 영감탱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수진아, 내가 쓴 그 위임장 기억나지? 그게 사실은 내가 민석이랑 공모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자백서나 다름없는 서류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제 말에 수진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놓인 수진이의 명품 가방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정성, 내가 가로채려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너를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민석아, 너는 내일부터 사회가 아니라 차가운 감방에서 사촌 누나랑 면회나 하게 될 거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5억짜리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옆자리엔 아내 대신 그녀의 범죄 사실이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제 찢겨진 세월이 보상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즉 돈과 자유를 하나씩 처절하게 박살낼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15억 아파트가 이제는 저들을 가둘 거대한 덫으로 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급습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수진이가 제 발등을 찍으려 준비했던 그 15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그녀가 단 한 발자국도 들여보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집 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열어줘. 나갈 곳 없는 거 알잖아. 그 처절한 외침을 들으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 제 귀에는 굶주린 늑대의 울부짖음보다 더 역겹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생각보다 더 독한 여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울음소리는 뚝 그쳤고 대신 제 휴대폰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사죄에 그릴 거라는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메시지에는 제가 과거 사업을 키우며 처리했던 사소한 세무적인 문제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비리 정황들을 나열하며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나만 죽을 것 같아? 이거 검찰에 넘기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좋게 말할 때 아파트 지분 50% 넘기고 합의해. 안 그러면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쥐새끼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그녀는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제 목줄을 물어뜯으려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업의 속사정까지 털어놓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맨손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수진이가 약점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이미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끝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해묵은 자료들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공갈 협박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확보한 불륜 현장 체증 자료, 용달 기사님이 준 녹취록, 그리고 수진이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과 앙금 보낸 협박 메시지까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은 이제 수진이와 민석을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석이 제 공장에서 빼돌린 3억 원어치의 자재 횡령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돈을 훔쳐 수진이에게 명품을 사주고 호텔비를 결제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내연남 민석의 원룸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과 함께 그 지저분한 자취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짐을 싸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이게 뭐야? 왜 이래? 라며 저항했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저는 수진이의 코앞까지 다가가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폭로? 마음껏 해봐. 그런데 수진아, 내가 민석이랑 짜고 내 혈압약에 신경안정제 섞으려고 모의한 녹취록.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 예비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풀려버렸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지요.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행되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원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5억 신혼집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로챈 제 돈의 행방, 그리고 수진이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밤, 저는 다음 단계인 재산 환수와 저들의 배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그토록 공들였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마치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면회실 차가운 유리벽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를 깨뜨릴 듯 두드리며 발악했습니다. 이 노인네야, 내가 감히 나를 여기 가둬?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냥 안 죽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주 섞인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진이의 진짜 호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호롤단신으로 살아온 가련한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전 남편들 역시 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재력가들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한 명은 의문의 실족사로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은 파산 후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꽃뱀이 아니라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마시며 살아온 인간 사막이었던 겁니다. 수진아, 내가 죽인 그 사람들, 그분들도 너를 천사라고 믿었겠지? 특히 2번째 남편은 내가 도박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여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며? 제 말에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공포가 서린 그 눈동자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지른 죄는 이번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만하게 본 그 용달 기사 아저씨 말이야. 그분이 바로 내 2번째 남편의 친형이시더라. 평생을 너를 잡으려고 추적해 오신 분이지. 사실이었습니다. 용달 기사 아저씨가 제게 USB를 건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는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수진이를 쫓아 전국을 뒤졌고 마침내 제 신혼집 이사 현장에서 그녀를 포착했던 겁니다. 아저씨는 제게 자료를 넘기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발 그 여자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이제 수진이의 죄는 단순한 혼인 빙자 사기를 넘어 과거의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고 치자.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내 뒤에 민석이만 있는 줄 알아? 당신 사업장 자재 빼돌린 거 민석이 혼자 한 거 아니야? 당신이 제일 믿는 그 사람이 우리랑 한패라고.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사업장에서 20년을 함께한 공장장 박 씨였습니다. 제 형제나 다름없던 박 씨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15억 아파트보다 더 큰 배신이 제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공장 사무실 그 안에서 박 씨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 걱정 마. 그 영감탱이 지금 아내 일로 정신 팔려 있어서 공장 서류는 쳐다도 안 봐. 이번 물량만 넘기면 우리도 드디어 은퇴야.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대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내도 사촌 동생도 20년 지기 동료도 모두가 저를 사냥감으로 여겼다면 저는 기꺼이 그들이 가장 탐내는 독이 든 고기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흥신소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공장장 움직임 다 잡았나? 내일 새벽 그놈들이 약속한 창고로 경찰들 다 배치해. 이제 사냥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5억 아파트를 탐내던 독사 한 마리를 잡으려다 제 인생을 갉아먹던 쥐떼 전체를 발견한 셈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짐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제 곁에는 단 한 명의 배신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제 곁이 황무지가 될지언정 그들의 피로 그 땅을 적셔주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4시 공장 창고 앞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하며 형님, 동생하던 박 공장장이 그 안개 속에서 도둑처럼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땀 흘려 가꾼 자재들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화물차 서너 대를 대기시켜 두었더군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분노를 넘어 처참한 슬픔으로 일렁였습니다. 20년 전 갈 곳 없는 그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주었던 제 진심이 한낱 종이장보다 가볍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님, 오늘 물건 상태 아주 좋은데요? 이거 시장에 풀리면 쏠쏠하겠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박 공장장의 어깨를 툭 치며 건넨 말에 박 씨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그 영감탱이가 아내 일로 정신 나간 틈 타서 빼돌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자네도 한몫 챙겨줄 테니 입 조심이나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일말의 자비심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제 그림자를 본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장부 뭉치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형님이 여기 어떻게? 박 씨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20년이다, 박 씨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0년이야. 내 자식들 결혼할 때 내가 내민 봉투가 내가 지금 빼돌리는 이 자재값보다 가벼웠더냐? 제 물음에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수진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가 저를 꼬드겨서 그랬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비굴하게 구는 그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박 씨는 서로를 배신하며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붙잡은 바짓가랑이를 거칠게 뿌리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창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자재 횡령 증거를 고스란히 들킨 박 씨와 일당들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포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제 공장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이미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제 몰래 상가를 사고 아들 명의로 비싼 수입차까지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산 그 상가 그리고 내 아들 차, 내가 이미 가압류 신청 끝내놨다. 내 가족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게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린 대가다. 박 씨는 제 저주 같은 선언에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떠난 텅 빈 창고에 홀로 남으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15억 신혼집에 이어 20년 우정까지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참혹한 정리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이가 유치장에서 믿고 있을 마지막 구멍, 그리고 그녀가 숨겨둔 비자금의 행방. 이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 씨와의 공모 사실 외에도 그녀가 제 건강을 해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입했던 약물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죽이고 가지려 했던 그 15억 아파트, 그게 내 무덤이 될 거다. 저는 차를 몰아 다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공동 명의를 말소하고 그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기 위한 마지막 서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저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수진이는 유치장 생활 몇 주 만에 몰라보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국선 변호인을 앞세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분류는 잠깐의 방황이었고 재산 문제는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약물 이야기는 전부 소설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거짓 증언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법관 앞에서 수진이는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녀의 그 연극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제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말없이 준비해온 마지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달 기사 아저씨가 추가로 확보해준 수진이의 비밀 수첩과 그녀가 단골로 이용하던 심부름센터 직원의 양심선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그 심부름센터까지 찾아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피고인 김수진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증인의 혈압약에 지속적으로 독성 약물을 혼입하려 모의했습니다. 여기 그 약물을 조제해준 심부름센터 직원의 통화 기록과 수진이가 입금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검사의 서늘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수진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뒤이어 공개된 CCTV 영상은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진이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약통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제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갈 때 그녀는 내연남과 축배를 들며 제 장례식 이후에 재산 분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살인 예비 및 상습 사기, 그리고 횡령 공모. 죄명이 하나둘씩 낭독될 때마다 수진이의 어깨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석과 박 공장장 역시 각각 7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수진이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제 쪽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노인네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널 가만 안 둘 줄 알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발악은 이제 승자의 여유가 된 제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법정을 나오는데 밖에는 그 용달 기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 동생의 한을 이제야 풀었습니다. 저 역시 아저씨의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억 아파트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과 정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제 복수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민석이 은닉해둔 비자금 5억 원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 한탕을 노리며
숨겨둔 그 돈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내어 수진이가 피해를 입혔던 과거 전남편들의 유가족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수진이가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마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15억 아파트의 거실불을 켰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고 쓸쓸했지만 더 이상 역겨운 가식의 향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사들은 감옥에 갇혔고 배신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제 남은 여생을 지켜줄 진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배신자 없는 세상에서 비로소 숨을 쉰다. 수진이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수감 번호가 찍힌 그 봉투를 보자마자 불쾌한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는 법정에서 도끼를 뿜던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절절한 반성과 그리움을 가장한 추악한 구걸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매일 밤 눈물로 지옥을 살고 있어. 당신이 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면회 한 번만 와줘. 당신한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어. 중요한 서류라는 말에 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제 손으로 직접 꺼뜨리기 위해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다시 마주한 수진이는 불과 몇 달 만에 노파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고 눈가는 푹 꺼져 생기를 잃은 상태였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에 손을 대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올 줄 알았어. 아직 나 사랑하지? 내가 민석이한테 협박당해서 쓴 비자금. 사실 그중 일부를 당신 몰래 따로 빼돌려둔 곳이 있어. 그거 당신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돼?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녀는 끝까지 돈으로 저를 매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비자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 사업장에서 박 공장장과 짜고 빼돌린 제 피 같은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말한 그 뒷산 과수원 및 비자금 말하는 거니? 제 말에 수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사관들이 그 돈뭉치를 회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믿고 있던 그 마지막 구멍, 내가 진작에 메워버렸어.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예전에 망가뜨린 전남편 가족들에게 이미 전달됐단다. 너한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니, 딱 하나 남았네. 내가 지은 죄만큼의 차가운 시간들. 제 냉정한 선언에 수진이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잔인한 영감탱이야. 너도 곱게 못 죽어. 내 인생 망친 거 다 갚아줄 거야. 미친 듯이 발악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일어서며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왔기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녀의 저주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니까요.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15억 아파트 거실에 걸려있던 우리의 웨딩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액자를 부수고 그 안에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줄로만 알았던 친구들은 제 초췌한 모습에 놀랐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다들 앉아봐.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비싼 와인 대신 투박한 소주잔이 오가고 가식 섞인 교태 대신 지난 사나이들의 농담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15억짜리 화려한 껍데기뿐이었던 신혼집이 이제야 비로소 사람 냄새 나는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난 깊은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화려한 아파트도 결국 그녀와 시작하려 했던 오욕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도 되니 빨리 처분해 주세요. 저는 이 집을 판 돈으로 저처럼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시니어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단순히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짐을 싸던 날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까운 집을 왜 파느냐며 혀를 찼지만 제게 그곳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발견된 수진이의 구두 한 짝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대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합쳐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처받은 이들의 숲이라는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쉼터가 완공되던 날 첫 손님으로 용달 기사 아저씨를 초대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용달 일을 그만두고 제 쉼터의 관리 소장님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숲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표정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아저씨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돈과 여자의 눈이 멀어 소중한 걸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네요. 쉼터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 있는 지인을 통해 수진이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수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으며 독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믿었던 내연남 민석이가 감옥 안에서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를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남을 배신하며 살아온 여자가 결국 자신이 가장 믿었던 배신자에게 처참히 버림받은 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만난 아주 지독한 독감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아침마다 쉼터 주변을 산책하며 들꽃에 물을 주고 저처럼 배신과 사기에 상처받은 노인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의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대리석 바닥보다 쉼터의 흙바닥이 제 발바닥을 더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가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저는 거실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합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악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인은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묻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누군가에게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디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그리고 혹여 겪더라도 저처럼 당당히 일어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마침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쉼표가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의 비명은 안개 너머로 사라졌고 제 앞에는 찬란한 황혼의 빛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도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고맙다, 수진아.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너는 그 어두운 방에서 평생 내 죄를 먹으며 살아가렴. 나는 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갈 테니